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내외관에 큰 차이는 없고요. 소소하게 고객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여전히 좋은 디자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쐐기형 디자인인데요. 선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주 완성도 높은 디자인, 그리고 개성 강한 디자인이라는 긍정적인 느낌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게 되네요.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LED 타입 방향지시 등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못내 아쉽고요. 실내 조명이 모두 LED 구성이라서 야간에도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고요. 뒤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고 앞쪽에만 크러쉬패드 중앙을 중심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앞뒤 모두 없고요. 크러쉬패드 중앙에만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야간에 앰비언트 라이트 근사한 편입니다. 헤드램프는 오토 모드 포함하고 있고요. LED인데 MFR 방식이 아니고 프로젝션 타입입니다. 덕분에 초점이 굉장히 또렷한 편에 속하고요. 레벨링이 가능한데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로 올린 상태고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주차 라인에서 이 광량이 어느 정도까지 꺾여지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위로 올려볼게요. 과거에 타던 차량들 상향등, 하향등 조정하는 거리 폭의 근사치에 가까울 정도로 제법 이 레벨링 조절이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좀 큰 편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이 제법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야간 시야 확보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오토 모드가 조금 더 지금보다 민감도가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고요. 앞에서 광량이 조금만 인지가 되면 바로 이 하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글쎄요, 도심 주행에서 오토 모드의 맛을 느끼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처럼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그리고 선행하고 있는 차량의 후미등의 광량이 인지가 안 되고 또는 앞차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광량이 인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라고 하면 제법 괜찮게 오토 모드의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링이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 레벨링만으로도 충분한 만족도는 끌어낼 수 있었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 쪽에도 LED로 조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역시 광원의 폭과 직진성 좋은 편에 속한데 특히 이 직진성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또렷하게 잘 맞죠. 오토 모드에서 민감도가 조금 아쉽긴 했는데요.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은 다시 보더라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야간 시야 전체적으로 너무 좋죠. 테일라이트 LED 그리고 실내등 LED까지는 참 반가웠는데요. 방향지시등하고 번호판 보조등이 LED가 아닌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직렬 4기통 1.6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배기량은 1580cc고요. 엔진 출력은 105마력에 토크는 15.0kg/m입니다. 모터 출력은 43.5마력에 토크는 17.3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총 출력은 141마력입니다. 6단 듀얼 클러치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휠베이스도 넉넉한 편이고요.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뒤 오버행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덕분에 측면에서 나름 안정감 있고 근사한 스탠스가 엿보이고요. 휠은 17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45, 17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같고요. 조금 깔끔하게 이미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한 기교나 울룩불룩하게 근육질 같은 거 표현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도 바디 컬러랑 같고 아래쪽에는 약간 우레탄 재질을 덧대주고 있는데 날렵하면서도 뾰족한 느낌이 전체적인 차량의 컨셉하고 잘 어울리는 듯 싶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G라인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하고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아이오닉에서도 보면은 이런 라인이 엿보이고요. 또 지금 보시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패밀리 룩으로 이런 포인트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뷰구는 운전석 좌측 하단에서 레버를 잡아 당기면 열리는 방식이고요. 생각보다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기존 현대차와 여러 부분에서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일램프를 밤에 보면 H-테일이라고 해서 가운데가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양쪽 끝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센스도 굉장히 돋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 디퓨저는 일반 가솔린 모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처리가 된 부분에 선이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반 가솔린 모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요.
머플러는 싱글 타입이고 조수석 아래쪽으로 이렇게 싱글 타입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저는 그렇게 많이 기교를 부리지 않았고요. 저는 트렁크 리드 부분에 날렵한 느낌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H테일, 테일램프가 밤에 보든 낮에 보든 이렇게 가운데를 움푹 파여 있으면서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참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트렁크는 현대마크 아래쪽에 이 까만색 부분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텐션이 있어서 약간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제대로 오픈하려면 좀 들어줘야 되고요. 여기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6대4로 분할돼서 뒷좌석 등받이를 앞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공간은 역시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요. 바닥 부분에도 이걸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은 공간이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데 패키징 같은 거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간 활용도는 대단히 높고요. 방음은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프터 마킨에서 여기 추가적으로 박음하시는 분들 많이 있긴 하죠. 바닥재도 조금 더 도톰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측면에도 커버링 꼼꼼하고요. 예전에는 이런 데 참 인색했었는데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 변경 됐을 때 제가 방향지시등 LED하고 여기 이 손잡이 하나 마련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역시 바깥쪽 바디를 이렇게 만져서 닫아줘야 됩니다. 열고 닫을 때 불편함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오염이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원격으로 시동 가능하고 트렁크 열림도 지원해 줍니다. 바깥쪽도 손잡이 뒤쪽에는 스마트 키락 원락 기능이 없고요. 앞쪽에만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두께 적절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 체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체결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컬러가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22년형이 나오면서 이 베이지 시트가 추가가 됐죠. 근데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청바지라든가 어두운 계열의 바지를 입고 앉았을 때 오염이 아무래도 그레이나 이 블랙 원통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오염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산뜻하죠, 실내 느낌이.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시승 차량이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가 약간 낮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고요. 각도가 절묘해서 참 편했던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고요. 웹포켓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했는데 여기에는 큰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바닥 쪽에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트렁크하고 이 주유구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는 넘버 서포트 2웨이 방식이에요. 4웨이 아니고 2웨이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전동입니다. 기본 전동 기능 갖추고 있고, 시트가 날개 부분 이 안장도 그렇고 등받이도 그렇고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돋아있는 편이라서 몸을 잘 잡아주는 편이고요. 센터턴을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조수석 쪽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여전히 조금 더 개성 강하고 산뜻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 같은 경우에 이 폭이나 각도, 길이 같은 것들도 적절합니다.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퓨즈박스는 여기서 레버 이렇게 손 넣어서 잡아당기시면 되고, 일반 모델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배터리 리셋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이게 자칫 촌스러울 수 있는 디자인인데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세련되게 차에 잘 어울리게끔 디자인을 참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가운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좋고요. 안쪽에 패턴 같은이나 재질 같은 것들에 차별화를 둔 점도 보기에 참 좋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클러스터하고 AVN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체감 있게 보이는데 사실상 연결된 건 아니고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딱 일관성 있게 해주니까 실제보다 훨씬 더 시야가 시원해 보이고 좀 깔끔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M 모델은 모르겠는데 일반형 모델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허전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뭐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처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에너지 흐름도를 제외하면 내연기관하고의 다른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깔끔하게 구성 잘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변하는 것들,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3가지 드라이브 모드 지원을 해주는데 시각적인 변화도 제법 괜찮은 편이죠. 방향지시 등도 소리 그렇게 거슬리는 편 아니고요.
이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데 끝부분에도 오돌도돌하게 마무리 해줬는데 이런 부분이 보기에도 좋고 이 동작을 했을 때의 촉감 같은 것들도 참 좋습니다. 와이퍼도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 잘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크기 적절하고요. 와이드 타입이라서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일반 모델하고의 차이는 역시 이 하이브리드 메뉴가 들어있어서 지금 에너지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지 연비나 전기모터 사용량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능은 일반 그 내연기관 차량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같은 거 보여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비교적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버튼 같은 것들을 깔끔하게, 이 버튼이 지금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백이미를 좀 잘 활용을 해서 버튼 사이즈도 적절하고요. 일체감 있고 직관적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나 이 조작감 같은 거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물리치가 많아서 사용하기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는 각도가 참 절묘한데요. 살짝 이렇게 누워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조작을 할 때도 손에 잘 들어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이 다이얼 방식하고 버튼하고 혼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공기청정 모드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USB A 타입으로 충전하고 입력 단자 이렇게 갖춰주고 있고요. 그 옆에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FC 포함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넓적하게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큰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는 손에 잘 들어옵니다. 마우스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체결감 같은 거 좋고요.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S라고 되어 있고 왼쪽으로 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부터 오토 홀드까지 깔끔하게 옆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파킹 브레이크는 전자식이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인데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스위치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 깊이 있게 쓸 때고요.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딱 꽂으면 요만큼만 높이를 거의 뭐 2배 이상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센터전을 이렇게 부드럽게 쭉 선이 내려오면서 암레스트까지 이어지고요. 공간은 적정한 편입니다. 안쪽에 조명이 있었으면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고요.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 같은 거 충전할 수 있도록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하나 갖춰두고 있습니다. 요런데 마무리 참 꼼꼼하죠. 조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안쪽의 공간은 길이도 괜찮고 높이도 괜찮아서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요런데 디자인도 참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도 주면서 세련된 느낌 잘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선바이저는 거울 크기 적정하죠. 그리고 연동되지는 않고 이렇게 LED 조명이 들어있기는 한데 별도로 스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커버랑 연동은 안 되고요. 요 클립 같은 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카드라든가 영수증 같은 거 보관하시면 참 좋습니다. 안쪽에 실내등은 지금 보시면 터치 타입, 이렇게 터치가 되는 거, 터치가 아니고 푸시 타입이죠. 푸시 타입이고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OS 콜 기능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여기서 이렇게 밀어넣는데 저는 그렇게 밀어넣는 게 위치가 편하진 않더라고요. 썬루프는 일반형인데 인슬라이딩 방식이고요. 유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조금 더 컸으면 싶은 아쉬움은 있는데 셰시 강성 같은 거 확보할 때는 이 정도 사이즈가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안쪽에 거울은 테두리가 그렇게 두툼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야 나쁘지 않고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안 내려가고 조금 남습니다. 열선은 2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앞좌석하고 같은 디자인 컨셉인데 조금 더 깔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뒷좌석에도 맥포켓 있지 않았고요. 시트의 착자감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 등받이 각도도 적절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 공간도 발 공간 좋고요.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바닥하고 앞좌석 안장하고의 높이도 적절한 편이라서 어쨌거나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앞쪽 그리고 뒤쪽에서도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았고요. ISO 픽스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은데요. 쿠션감이 이렇게 딱딱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가운데 암레스트는 오픈형으로 컵홀더 2개 챙겨뒀습니다. 사용할 때 각도도 적절했고요. 승하차 할 때도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 에어벤트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뒤쪽에서 보면 운전석 중심으로 조금 특이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버튼의 배치라든가 구성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천편일률적으로 디자인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현대자동차만의 개성을 듬뿍 담아서 가장 이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준중형 차에 적용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반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차량입니다.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 오히려 고속도로보다 연비가 좋은데요. EV 모드의 개입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툴두툴한 노면을 달릴 때 확실히 이 뒤쪽에 토션빔 구조보다는 멀티링크 구조가 조금 더 유연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상 많이 민감한 분이 아니시라면은 뒤쪽에 토션빔하고 멀티링크의 차이를 일반 도로에서 인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전방에 보시는 것처럼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 똑바로 놓으면은 또 티가 덜 나고요. 사선으로 넘게 되면은 확실히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조금 더 유연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반 모델하고 다르게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죠. 물론 이 M 모델이 제대로 된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어쨌거나 아반떼에서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간도 이 중형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아마 이 준중형이라고 하는 아반떼 장르의 대표적인 특징이 공간이 넓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직전 세대에서도 공간이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현재 아반떼 모델에 오면서 조금 더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중형 차량들은 등받이 각도가 조금 애매해서 뒷좌석에 앉으면 좀 불편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17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지금 시승 차량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19.5km고요. 도심에서는 20.3, 고속도로에서는 18.6입니다. 근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여유있게 19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또 도심 주행 연비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18km 이상 무조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 경제적인 부분, 효율적인 부분에서의 매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불규칙한 노면이나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확실히 내연기관 일반 모델, 그러니까 토션빔 구조의 서스펜션을 비교를 했을 때 하이브리드 모델, 지금 이 모델은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채택해주고 있는데요. 좀 유연하고 덜 튕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형차에 더 가까운 승차감을 지금 아반떼 하이브리드 뒷좌석에서는 느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전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EV 모드를 구경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는데요. 왜냐면 이 전기 모터의 개입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또 전기 모터의 파워가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로 EV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시속 한 100km 정도에서도 전기 모터로만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고요.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는 수시로 EV 모드 개입이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연비 향상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천정에 유리 면적이 넓어서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차량의 이 크기라든가 컨셉, 그리고 오히려 이 셰시 강성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 썬루프를 채택해주고 있다는 점은 저는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연기관은 약 105마력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모터 출력이 43마력 정도 되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모터 토크가 17kg/m를 넘어서기 때문에 모터로만 운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답답하거나 또 약간 언덕이 있다고 해서 EV 모드가 주행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딱 요 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커서 소나타나 그랜저까지 올라가면 물론 거주성 좋고 실내 공간 좋고 또 고속도로에서 항속 주행 해보면 안정감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또는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한테는 경차는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중복 투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중형차 가기에는 부담스러운데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도로 여건에 정말 알맞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실내 리뷰할 때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트렁크 바닥 부분에 이 흡음재 같은 것들, 바닥 패널이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렁크 바닥 자체도 펑크 스리킷하고
차량 수리할 수 있는 이 수리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는 그 안쪽까지 보더라도 이렇게 방음이 철저한 편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트렁크 쪽에서 넘어오는 공명음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주행을 해보면 6단 DCT가 조금 울컥거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 전기모터에서 내연기관으로의 전환이 제법 유연한 편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이 6단 DCT가 적절하게 이 파워를 잘 배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질감이라든가 이 듀얼 클러치 미션 특유의 울컥울컥하는 느낌들은 아주 잘 제어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소음 부분이 이전보다 좀 개선됐다라고 하는데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에도 그렇게 도심 주행을 할 때 이 소음 부분이 거슬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달려봐도 안정감이나 편안한 느낌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앞쪽에 맥퍼슨 스트럭,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인데 내연기관에 비해서 약 110kg 정도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모터랑 배터리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글쎄요, 약간 가볍다? 불안하다까지는 아닌데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묵직함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안정감이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주행질감,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주행질감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너링도 매끈한 편이고요. 핸들이 무거운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불편하거나 불안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베이지 시트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차량의 고급감을 조금 더 한층 높이는데, 조금 더 끌어올리는데 한몫 단단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적절한 톤으로 고급감하고 실용성을 둘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선택 좋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 보조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편이고요.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H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차량을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팅을 120이나 130 정도로 해놓고 크루징 하시더라도 구간 단속 구간이라든가 이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과속 단속 구간은 정확하게 차량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속도를 낮췄다 다시 또 높였다 좀 스마트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가 채택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오디오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울림 같은 것들도 좀 더 힘이 있고요.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완연한 프리미엄 오디오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중음대하고 저음대가 약간 좀 애매하게 구분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순정 오디오 대비는 확실히 옵션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특히 소음은 야간에 들어보면 조금 더 정확한데요.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는 터널 아니고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입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하고 이 도어 쪽에서 공명음 같은 것들이나 바람 소리가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유리에서 들리는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 같은 것들이 바람 소리에 비교를 해서 조금 더 덜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 전기모터에서 내연기관으로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환이 일어날 때의 진동 같은 것들도 제어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오히려 이 우웅하고 순간적으로 엔진음이 커지는 듯한 느낌? 그런 부분에서 소음을 조금 거슬리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진동 부분은 이 정도면은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 갖춘 차량 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단계마다 비교적 정확하게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때도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스마트하고 노멀은 지금 시각적인 변화가 같고요. 스포츠 모드만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전환할 수도 있지만은요, 기어 노브를 왼쪽으로 살짝 바꿔주면 S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릿빠릿한 변속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한다고 해서 EV 모드의 개입이 많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크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노멀 모드나 스마트 모드에서 적극적인 EV 모드 개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덜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편차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전할 때 불안하거나 불편한 이런 느낌들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는 차량의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한 100kg 이상 무게가 늘어나긴 했지만은요, 딱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이 차로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운전 스타일을 선호하시거나 본인이 딱 그런 운전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마 N9이나 아반떼 N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인 도로주행, 평상시에 도심에서 출퇴근용, 그리고 가끔씩 주말에 교외로 드라이빙 정도 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지금도 시속 100km로 크루징을 하고 있는데 EV 모드로 전환이 돼서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EV 모드의 지속 시간은 글쎄요, 차량의 충전 상태라든가 지금 도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한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은 평지에서 약간 오르막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구간이었는데요, 약 한 1분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 시속 100km로 크루징이 유지가 됐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도 4기통 1.6L 엔진 치고는 많이 좀 거칠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막 넘쳐서 박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총 시스템 출력이 14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약 1.3톤, 이 차 공차 중량이 아마 1300kg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차량을 운행하기에는 차고 넘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모자라서 답답한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 전달 좀 드려보고요. 급가속 같은 거 해보면 엔진이 우웅 하고 이렇게 소리가 큰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나가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제로백 같은 거 해봐도 이전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비교를 해보면 답답한 느낌 같은 것들은 크게 들고 있지 않고요. 달리기도 어느 정도 달려주면서 또 연비 측면에서 대단히 효율이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차량인 게 분명합니다. 내연기관 차량하고 달리 클러스터 안쪽에도 보시면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지, 충전된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 모터를 돌려서 차량이 EV 모드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AVN에서도 메인 요 화면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평균 연비가 19.8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 흐름이 내연기관에서 배터리 충전으로 가는지, 충전된 배터리에서 다시 전기 모터를 구동시켜서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S 모드로 달리고 있어서 EV 모드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 다시 S로 놓고 기어 노브를 S로 놓은 상태에서 노멀 모드로 전환하려고 했더니 기어 노브를 일반 D 모드로 변환시킨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라고 경고가 나오네요. 다시 크루징을 켜보면 EV 모드 좀 전에 작동을 했었거든요. 배터리에서 모터 돌려가지고 내연기관 잠깐 쉬고 있게 해주고 조금 더 주행을 하게 되면 다시 또 EV 모드로 전환하고, 현실적인, 물론 이제 전기차가 요즘에 많이 주변에서 구입도 하고 또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고 또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회사나 집에 충전 인프라가 정확하게 다 갖추고 있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조금씩 줄고 있어서 참 지금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게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 하이브리드가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차량의 대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량을 선택하실 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셨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아반떼에서 3천만 원이 넘어선다라는 거는 부담이 아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3천만 원이 넘는 이 인스퍼레이션을 고민을 하신다면은 저는 소나타의 옵션을 좀 많이 빼고 이 차량을 한 등급 올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아반떼를 산다고 하면 2,800에서 2,900 정도, 2,900만 원 정도에서 타협을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공인연비는 18.6으로 17인치 휠타이어 기준으로 18.6km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웬만하면은 19km에서 20km 정도 꾸준하게 유지를 합니다. 지금 4일 동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연비가 19.8인데 제가 그렇게 얌전하게만 타지는 않았거든요. 뭐 급가속, 급출발 같은 거, 급가속이라든가 아니면 급정거, 급제동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공도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은요. 어쨌거나 다양한 조건에서 이 정도의 연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 차량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는 공인 연비를 조금 상회하지 못하는, 약간 떨어진 실연비는 조금씩 낮게 측정이 되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조건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공인 연비를 분명히 상회하고 있는 연비를 꾸준하게 유지해 줬습니다. 이상 2022년형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